잿빛 화면 속의 장미. 2025년 가을, 서울의 하늘은 유난히 높고 푸르렀지만 박서연 여사의 창밖 풍경은 늘 같은 회색빛이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3년, 자식들은 제각기 가정을 꾸려 품을 떠난 지 오래. 서울 외곽의 30평대 아파트는 그녀의 적적함을 담기에는 너무 넓었다. 평생 중학교 국어교사로 살아온 그녀의 서재에는 아직도 묵직한 책들이 가득했지만 이제 그 책장을 넘기는 손길은 드물었다. 대신 그녀의 손에는 늘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다. 처음에는 손녀 유나가 가르쳐준 뉴스 검색이나 날씨 확인이 전부였지만 이제는 제법 익숙하게 인터넷 서핑을 하고 은빛 사랑방이라는 시니어 커뮤니티 앱에 접속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화면 너머로 들려오는 딸 지민의 목소리는 늘 바쁘고 어딘가 모르게 미안함이 묻어났다. 워킹맘으로 정신없이 사는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서연은 늘 괜찮다고 잘 지낸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통화가 끝나고 나면 텅 빈 거실에는 다시 정막만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다시 은빛 사랑방 앱을 열었다. 익명의 사람들이 시시콜콜한 일상이나 외로움을 토로하는 곳. 그곳에서 그녀는 작은 위안을 얻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아이디로부터 쪽지가 왔다. 다니엘 킴. 프로필 사진 속 남자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지적이고 온화한 인상의 한국계 미국인이었다. 자신을 국경 없는 의사회 소속 의사라고 소개한 그는 현재 시리아 내전 지역에서 의료 봉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안녕하세요, 박서연 선생님. 은빛 사랑방에서 선생님께서 쓰신 글을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특히 교직 시절 아이들과 함께했던 추억을 이야기하신 부분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자신의 글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도 이영만리에서 고생하는 의사라니. 그녀는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다. 그렇게 그들의 대화는 시작되었다. 다니엘은 놀랍도록 박학다식했고 서연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알았다. 그는 서연이 좋아하던 시인들의 이름을 줄줄 댈 뿐만 아니라 그녀가 교직 시절 겪었던 고충과 보람에 대해 깊이 공감해 주었다. 그는 서연을 선생님 대신 서연 씨라고, 때로는 내 영혼의 벗이라고 불렀다. 서연은 수십 년 만에 누군가에게 여자로, 한 인간으로 존중받고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서연 씨, 당신은 잿빛 세상에 피어난 한 송이 장미 같아요. 당신의 글을 읽으면 이곳의 참혹함 속에서도 희망을 느끼게 됩니다. 서연의 뺨이 발그레하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매일 아침 다니엘의 메시지를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했고 밤늦도록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가끔씩 짧은 화상통화를 걸어왔다. 화면 속 다니엘은 프로필 사진과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배경은 어둡고 통신 상태가 좋지 않아 자주 끊기곤 했다. 그는 이곳은 통신시설이 열악해서요. 하지만 서연 씨 목소리라도 들으니 힘이 납니다. 라고 말했다. 서연은 그의 말에 안쓰러움을 느끼면서도 자신의 목소리가 그에게 힘이 된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다. 그녀는 까맣게 잊고 있었다. 손녀 유나가 언젠가 딥페이크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진짜 같은 가짜 영상, 감쪽같이 사람을 속이는 기술이라는 것을. 시간이 흐를수록 다니엘은 서연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었다. 그는 서연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유일한 존재가 되어갔다. 딸 지민이나 손녀 유나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속 깊은 이야기들을 다니엘에게는 술술 털어놓았다. 그러던 어느 날 다니엘로부터 다급한 메시지가 도착했다. 서연 씨, 큰일 났습니다. 이곳 임시병원의 통신 장비가 폭격으로 파괴되었습니다. 외부와 연락할 유일한 수단인데 당장 복구하지 않으면 위급한 환자들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혹시 $500 정도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곳에서는 송금이 어려워 제가 알려드리는 계좌로 보내주시면 어떻게든 전달받아 보겠습니다. 서연은 망설였다. 생면부지의 남자에게 돈을 보낸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화면 너머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다니엘의 모습과 그가 보내왔던 따뜻한 말들이 떠올랐다. 그에게 나는 유일한 희망일지도 몰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 앱을 열었다. 이것이 비극의 서막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첫 송금은 생각보다 쉬웠다. 다니엘은 눈물겹도록 고마워했고 서연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다. 그 후 다니엘의 요구는 점점 잦아지고 대담해졌다.
긴급 의약품이 부족하다며 $1,000, 부상당한 동료의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2,000, 심지어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기 위한 경비가 필요하다며 $5,000를 요구했다. 그때마다 다니엘은 이 위기만 넘기면 한국으로 돌아가 서연 씨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겁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라며 달콤한 약속을 속삭였다. 서연은 그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그녀는 남편이 남긴 비상금을 꺼내고 꼬박꼬박 모아온 퇴직연금을 해지했다. 그녀의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었지만 다니엘과의 행복한 미래를 상상하면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서연의 행동은 점점 더 비밀스러워졌다. 스마트폰에는 비밀번호를 걸었고 딸 지민이 집에 오면 서둘러 화면을 감췄다. 돈 이야기가 나올까봐 전전긍긍했고 가족들과의 대화도 눈에 띄게 줄었다. 어머니,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도 안 좋으시고 스마트폰만 붙들고 계시고요. 지민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서연은 아무 일 없다. 늙은이 걱정 말고 내일이나 잘해라 라며 퉁명스럽게 대꾸할 뿐이었다. 지민은 서운했지만 어머니가 워낙 자존심이 강한 분이라 더 이상 캐물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 불안감을 구체적인 의심으로 바꾼 것은 손녀 유나였다. 할머니 댁에 놀러간 유나는 우연히 할머니가 스마트폰으로 누군가와 채팅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하지만 상담사는 끈기 있게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박은수는 점차 자신의 상처와 마주할 용기를 얻게 되었다. 상담사는 박은수에게 이번 일이 결코 그녀만의 잘못이 아니며 로맨스 스캠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악질적인 범죄임을 강조했다. 또한 그녀가 느꼈던 K 교수와의 유대감이나 행복감이 모두 거짓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비록 상대방은 사기꾼이었지만 그 관계 속에서 박은수 자신이 느꼈던 감정, 예를 들어 누군가와 깊이 교감하고 싶었던 순수한 열망이나 지적인 대화에서 오는 즐거움 등은 그녀 자신의 진실된 감정이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말은 박은수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다. 계절은 어느덧 차가운 겨울로 접어들었다. 박은수의 집 창문 너머로 하얀 눈이 펑펑 쏟아졌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내리는 눈을 바라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K 교수에게 눈 오는 풍경을 찍어보내며 시 한 수를 청했겠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었다.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시리고 아팠지만 예전처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기분은 아니었다. 민서는 주말마다 어머니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함께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고 예전에 어머니가 좋아했던 오래된 영화들을 다시 보기도 했다. 모녀는 그동안 못다 했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은수는 민서에게 자신의 어리석었던 과거를 솔직하게 고백했고 민서는 그런 어머니를 따뜻하게 다독였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던 벽은 어느새 허물어져 있었다. 어느 날 박은수가 예전에 가르쳤던 제자 한 명이 수소문 끝에 그녀의 집을 찾아왔다. 이제는 중년의 사업가가 된 제자는 박은수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다고 했다. 그는 박은수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며 자신이 학창시절 박은수 선생님으로부터 받았던 가르침과 사랑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선생님은 저에게 등대 같은 분이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과의 행복한 미래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결국 다니엘을 선택하기로 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은행에 전화를 걸어 주택담보대출을 문의했다. 은행원은 친절하게 서류를 안내해 주었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 등기부 등본과 인감증명서를 챙겨 은행으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곧 펼쳐질 장밋빛 미래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있었다. 은행 창구 앞에 앉은 서연은 숨을 골랐다. 은행원의 설명을 들으며 서류에 서명하려던 순간이었다. 어머니, 안 돼요. 은행 문을 박차고 들어온 것은 딸 지민과 손녀 유나였다. 지민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유나는 숨을 헐떡이며 서연의 손을 붙잡았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다 사기예요. 서연은 당황했다. 너희들이 여기 어쩐 일이냐? 이게 무슨 망측한 짓이냐? 그녀는 소리치며 유나의 손을 뿌리치려 했다. 할머니,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유나는 울먹이며 스마트폰을 내밀었다.
화면에는 다니엘의 사진과 똑같은 스톡 사진 모델, 그리고 로맨스 스캠 딥페이크 주의보라는 기사가 떠 있었다. 이 사람 다니엘 아니에요. 다 가짜예요, 할머니. 할머니 돈 뜯어내려고 접근한 사기꾼이라고요. 서연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아니다. 아닐 거야. 다니엘은 그럴 리가 없어.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다니엘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연결할 수 없습니다라는 차가운 기계음 뿐이었다. 몇 번이고 다시 걸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서 지난 몇 달간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다니엘의 달콤한 말들, 끊임없이 이어지던 돈 요구, 어색했던 화상 통화, 그리고 지금의 침묵.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면서 끔찍한 진실이 모습을 드러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72년 평생 쌓아온 자존심과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희망이라고 믿었던 것은 신기루였고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은 잔인한 기만이었다. 그녀의 잿빛 세상에 피어났던 장미는 알고 보니 독을 품은 조화였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텅 빈 은행 로비에 한 노인의 절규만이 메아리 쳤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며칠 동안 꼼짝 않고 누워만 있었다. 밥도 먹지 않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그녀는 깊은 절망감과 함께 지독한 수치심에 시달렸다. 평생을 남에게 가르치며 살아온 자신이 고작 이런 어설픈 사기에 놀아났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다. 어떻게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자책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지민과 유나는 그런 서연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지민은 바쁜 직장 일을 잠시 미루고 매일같이 죽을 끓여와 서연의 입에 떠넣어 주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의 등을 쓸어주며 어머니 탓이 아니에요. 그놈들이 나쁜 거예요. 얼마나 외로우셨으면 이라며 함께 울어주었다. 유나는 할머니 곁에 앉아 조곤조곤 책을 읽어주거나 재미있는 인터넷 동영상을 보여주며 할머니의 기분을 풀어주려 애썼다. 가족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서연은 조금씩 기력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민과 함께 경찰서에 가서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은 친절했지만 해외에 기반을 둔 로맨스 스캠 조직을 검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대포 통장과 해외 IP 주소를 추적하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와 같다고 했다. 돈을 되찾을 가능성은 희박했다. 서연은 실망했지만 이제 돈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바로 인간에 대한 신뢰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감이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지민과 유나를 불러앉혔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몇 달간의 일을, 다니엘을 만나게 된 과정부터 돈을 보내고 사기임을 깨닫기까지의 모든 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하는 내내 눈물이 흘렀지만 그녀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고백이었지만 동시에 스스로의 상처를 직면하고 치유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지, 외롭다는 핑계로 헛된 꿈을 꿨어. 지민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아니에요, 어머니. 외로운 게 왜 핑계예요. 누구라도 그럴 수 있었어요. 중요한 건 어머니께서 다시 일어서시는 거예요. 유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할머니. 할머니는 잘못한 거 없으세요. 할머니는 똑똑하고 강한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있잖아요. 가족의 따뜻한 말에 서연은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희망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장 소중한 가족이 곁에 있다는 것을. 며칠 후 서연은 중요한 결심을 했다. 자신의 부끄러운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 더 이상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동네 노인 복지관을 찾아갔다. 그리고 복지관장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노인들을 위한 디지털 금융 사기 예방 교육 봉사를 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서연의 진심 어린 모습의 복지관장은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서연은 평생 교사로 살아온 경험을 살려 노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다. 유나는 할머니를 도와 최신 사기 수법과 예방책에 대한 정보를 찾아주고 PPT 자료를 만드는 것을 도왔다. 첫 강의가 있던 날, 서연은 수많은 노인들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때로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녀는 끝까지 담담하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강의를 듣던 노인들은 함께 안타까워하고 분노하며 그녀에게 큰 박수를 보내주었다. 그날 이후 서연은 정기적으로 복지관에서 강의를 하며 로맨스 스캠의 위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그녀의 강의는 입소문을 타고 다른 지역에서도 초청 요청이 들어왔다. 그녀는 더 이상 텅 빈 아파트에서 외로움에 잠식당하던 과거의 박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존재가 되었다. 다니엘은 끝내 잡히지 않았다. 서연이 잃어버린 돈도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슬퍼하지 않았다. 그녀의 잿빛 세상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녀는 그 속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법을 배웠다. 그녀의 곁에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고 그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저녁 서연은 지민과 유나와 함께 거실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창밖으로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다. 유나가 할머니가 다시 그리기 시작한 수채화를 보며 말했다. 할머니, 이 그림 정말 멋져요. 꼭 살아있는 것 같아요.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그림 속에는 잿빛 도시 한가운데 꿋꿋하게 피어난 한 송이 붉은 장미가 그려져 있었다. 비록 가시에 찔리고 상처 입었지만 그 어떤 비바람에도 굴하지 않고 다시 피어난 강인하고 아름다운 장미였다. 화면 속의 가짜 장미가 아닌 그녀 자신의 삶을 닮은 진짜 장미였다. 적막했던 거실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 찼다.